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매일 일만 하셨어요. 일만 하셨는데도 늘 가난해서 학교에서 내라는 걸 제때 내는 법이 없었죠. 매번 밀리다 겨우 내고 나면 선생님의 눈치도 보이고 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저는 늘 가운데 끼어서 돈을 내야 하는데 달라고 하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야간 자율학습할 시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집 사정을 아시고 양해해 주셨죠. 감자탕집에서 서빙도 하고 떡볶이집에서 계산대도 보고 그랬는데 가장 오래 일한 건 떡볶이집이었어요. 나중에는 손재주가 좋아서 떡볶이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하루는 주방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진 날이었는데 손이 부족해서 제가 떡볶이를 만든 날이 있었어요. 똑같은 양념과 재료로 떡볶이를 만드는데도 제가 만드는 게 유독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대신 어려도 아주머니가 받으시던 시급과 똑같은 시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밌던지요. 그간은 친구들이 같이 매점에 가자고 해도 나는 생각 없다며 빼기 일쑤였는데 제가 사주는 날도 생긴 거예요. 늘 얻어만 먹다가 사주는 입장이 되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물론 어린 소녀의 치기 어린 꿈이었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손맛이 좋아 주방 일을 시작했던 떡볶이 가게가 사장님의 사정상 문을 닫게 됐어요. 호기롭게 다른 떡볶이 가게에 지원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떡볶이를 팔아보기로 했는데 겨우 모은 돈을 들여 떡볶이 노점상을 열었지만 자리를 잘못 잡아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그때부터 세상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큰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 언니가 문 쪽을 보더니 허겁지겁 달려가더라고요. 사모님 오셨어요? 그 음식점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감자탕집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본점이었어요. 그곳에 회장 사모님이 갑자기 오신 거였죠. 모든 직원이 달려나가 인사를 하기에 저도 얼결에 가서 고개를 숙였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니, 이 학생은 미성년자 아니야? 사모님, 아니에요. 이 친구 20살이에요. 근데 정직원 명찰을 달고 있네? 대학에 안 다녀서 저희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요즘은 다들 대학부터 가지 않나? 대학은 왜 안 갔어요? 사모님이 절 보며 인자하게 물으시는데 너무 떨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리다고 쫓아내는 건 아니겠지 싶고 대학에 못 가서 일한다는 뉘앙스는 풍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이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못 갔다고요? 왜요? 집이 가난해서요. 제가 어려 보여도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손이 야무집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목 이상을 해내겠습니다. 마치 면접을 다시 보는 기분으로 씩씩하게 말했더니 사모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목만 하면 돼요. 자기 목 이상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럿이 같이 일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사모님의 말씀이 되게 의외였어요. 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속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모님께 반문하자 매니저 언니가 그만하라는 듯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에 속지 마.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일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열심히 놀기도 해요. 젊은 시절은 2번 다시 안 돌아오거든. 그러나 사모님은 저를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고 며칠 뒤 매니저 언니가 시세 많은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회장님 댁에 심부름 좀 다녀와. 제가요? 회장님 댁에요? 사모님이 감자탕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너더러 가지고 오라셔. 저는 얼결에 사모님께 드릴 감자탕을 냄비째 들고 배달을 하러 갔고 가는 내내 꽤 고생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택시를 타고 오라고 수고비를 주셨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싶어 버스에 지하철까지 갈아타고 가느라 주변의 눈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누구 지하철에서 밥을 먹나? 민망한 마음에 감자탕 냄비를 끌어안았다가 손바닥까지 대고 말았죠. 겨우겨우 도착한 사모님 댁은 정말이지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냄비를 내내 들고 오느라 팔이 다 후들거렸어요. 겨우 초인종을 누른 뒤 냄비를 들고 갔더니 사모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 무거운 걸 들고 왔어요?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아휴, 내가 1인분만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20인분은 되겠네. 아줌마, 여기 냄비 좀 받아줘요. 사모님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 냄비를 가져가게 하셨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우, 너무 고생했겠다. 그런데 그 순간 대인 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내 손에 뾰족한 건 없는데 반지 때문에 그러나? 사모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손사래까지 치면서 아니라고 했고 그 순간 사모님이 빨개진 제 손바닥을 보신 것 같아요. 세상에, 손댔어요? 저는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심정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얼음물에 담그게 하신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아들, 너 지금 어디야? 그래, 잘 됐다. 저 약국에서 화상연고 좀 하나 사와. 응? 아니야. 엄마가 다친 게 아니고 심부름 시킨 직원이 다쳤어. 얼른 좀 사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뒤 사모님의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연고 사왔어.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이 직원이에요? 학생 같은데? 저 학생 아니에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대학생 아닌가? 아르바이트생? 사모님은 아들을 말리며 화상연고를 제 손에 발라주셨습니다. 너무 자세히 묻는 것도 실례야. 저 미안해요. 내 또래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그만. 제가 치료를 받는 내내 사모님의 아들도 앉아서 지켜보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가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저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없으면 가게 일손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처 체인점에 사람 남는 데서 본점으로 보냈어. 네? 그러니까 밥 먹고 가요. 오늘은 회장님도 늦으시고 나랑 우리 아들밖에 없어. 결국 밥까지 다 먹고 그날은 가게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가게에 다 말해놨고 월급도 깎일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회장님 댁을 나오는데 뒤에서 회장님 아들이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요? 내가 데려다 줄까요? 여기서 엄청 멀어요. 저는 이런 부자 동네에 살 주제가 못 돼서요.
부자 동네에 사는 주제가 따로 있나?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 여기 사는 건데? 근데 왜 은근히 말을 놓으시네요? 20살이라면서요. 나 23인데? 아, 네. 그래봤자 3살 차이면서 처음 보자마자 말부터 놓다니 역시 부잣집 도련님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터덜터덜 골목을 나오는데 회장님 아들이 그새 차를 꺼내서 저를 쫓아온 겁니다. 다 말로 온 기념으로 태워다 줄게. 23살에 딱 봐도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팔자 한번 좋다 싶었죠. 저 때문에 끌고 나오신 거예요? 너도 말 놔. 우리 말 편하게 하자. 얼른 타. 결국 그는 저를 골목 앞까지 태워다 주었고 제가 가는 길까지 걸어서 쫓아왔어요.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 그가 살던 동네에 비해 우리 동네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죠. 진짜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와. 나 진짜 창피해서 그래. 나 혼자 가고 싶어. 가난한 게 창피한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어. 할아버지 집은 진짜 가난했대.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한테 아껴 쓰라고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라고 하셨어. 그래서요? 솔직히 가난한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었고 난 우리 할아버지 핏줄이잖아. 그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자꾸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게. 제가 일하는 본점으로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 집까지 차를 태워주고 쉬는 날에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영화를 보자고, 어떤 날은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묻기도 했죠. 저는 그게 연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우리가 첫 데이트를 하고 100일이 지났다며 반지를 선물로 줄 때에서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았죠. 반지를 선물을 받고서야 기함하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도 깊어졌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몇 년이 지나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결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시아버지를 설득까지 해주셨죠. 처음 봤을 때부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나 했더니 결국 내 며느리가 됐네? 나 딸 없는 거 알지? 넌 내 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시집와. 시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신 덕에 편히 결혼은 했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은 너무 힘들었는데 오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후 남편은 급히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았죠.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승계 때문인지 남편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도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부터 아버님이 정성껏 일구신 사업을 다 말아먹고 말았죠. 우리 남편은 사람은 좋았지만 사업에는 수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와 할아버님의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저랑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보내셨지만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습니다. 저에겐 결혼 전에 살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시댁에서 거래를 텄던 여러 사장님과 연락을 했고 야채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단 야채 장사로 시작해서 다시 번듯한 가게를 차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본점을 시작해서 다시 사업을 이어가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저도 한참을 잘 사는 집 며느리로 살다가 덩그러니 가난한 가장이 된 거잖아요.
낮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다가도 밤만 되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예전에 아등바등 살던 게 생각나면서 한참을 울기도 했죠. 야채 가게는 꽤 잘 됐습니다. 제가 물건 고르는 눈이 좋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워낙 친절하고 고상한 분이셔서 손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떼온 물건들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품절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둘이 저녁 외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다. 그렇죠? 부자일 때는 편하긴 했지만 사람 사는 맛이 좀 덜하긴 하니까요. 근데 나야 뭐 네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만 너는 힘들지? 나까지 데리고 사느라. 어머니, 그런 말씀은 섭섭해요. 나는 매일 생각해. 너한테 좋은 사람 생기면 나는 언제든지 고향 가서 조용히 살 거야. 거기 가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어머니, 고향에 좋은 기억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래도 갈 데 없으면 가야지. 어머니가 왜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이 어머니 집이에요. 전에는 어머니가 절 걷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모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참 말도 예쁘게 해. 내가 뭘 걷어줬다고. 너희들이 좋아서 결혼한 걸. 비록 형편은 영세해졌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나날이 더 돈독해졌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입에 풀칠은 하고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는 좋은 편이었어요. 문제는 제 몸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양으로 봐서는 암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행여암이라고 해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수술 날짜가 잡혔고 종양을 제거하면서 바로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야채 장사 때문에 비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 하루 전에서야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내일 입원해요.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을 못했어요. 가게는 일주일 정도 닫을까봐요. 저 수술하고 나오려면 며칠 걸려서요. 지금 가게가 문제야? 무슨 수술인데? 종양이 발견됐는데 조직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네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없는 노인네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너 하나 못 돌볼까봐 그러는 거야? 어머니, 별일 없을 거예요. 저 지금껏 증상도 없었고 행여 뭐가 나온다고 해도 오래된 건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병원에 입원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직 검사 결과는 암이었어요. 겨우 이제 좀 먹고 사나 했더니 암이라니. 어떻게 하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입원만 한다고 해도 밤새 우시던 시어머니가 떠올라 차마 입이 안 떨어졌는데 어머니는 이미 제 표정만 보고도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책임지고 돌볼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너는 건강하게 할 거야. 어머니랑 저랑 둘 다 건강해야죠. 저 잘 이겨낼게요. 치료만 생각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고 암에 좋다는 음식을 몇 끼니 해서 챙겨주셨어요. 문제는 야채 가게였습니다. 장사를 계속 접자니 제 수술비며 치료비로 인해
그간 모아뒀던 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무조건 잘 먹고 잘 쉬어야 해. 네가 무슨 장사를 해. 이제부터 장사도 내가 하마. 어머니, 장사하려면 운전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 운전 안 하신 지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위험해서 안 돼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하면 되니까. 나 이래봬도 엄마야.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네 엄마 한다고 했잖아. 자식이 아프다는데 내 입에 풀칠하겠다고 일시키는 부모가 어딨어. 내가 한다. 내가 다 할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야채가게 운영에 뛰어드셨고 저는 집에서 돕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차를 운전하며 다니셨고 야채가게가 다시 운영되자 다행히 경제 사정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장사 소원이 있던 제가 할 때만큼의 수익은 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제 병수발과 장사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야채가게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저는 모든 치료를 마쳤고 이후로는 시어머니를 도와 야채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사는 어머니가 하셨고 저는 오프만 돕는 정도였지만요. 시어머니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락시장으로 가는데 하필 좁은 길에서 고급 벤츠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셨고 대신 제가 차에서 내려 벤츠 운전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운전하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마침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이 다가오더라고요. 경찰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벤츠 운전자의 이름을 먼저 묻더라고요. 저 이광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휘청하며 차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기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부축을 마다하면서까지 벤츠 운전자에게 다가가시더라고요. 이광수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곧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벤츠 운전자가 다급히 말했어요.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일단 이분부터 병원으로 옮기죠. 벤츠 운전자는 저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감사합니다. 동행까지 해주시고. 시어머니라고 했죠? 며느님이 꼭 따님 같네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모셔요? 극진히 모시다니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건데 제가 암 치료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고생 중이세요. 저 대신 장사까지 하시느라. 그래서 어머니가 운전을 하고 계셨군요. 네. 어머니께서 원래 부잣집에서 편히 지내시다가 직접 운전하시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사고 없이 잘 다니셨는데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 피곤하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차 상태를 잘 못 보긴 했지만 그게 부대치지도 않았고 별거 아닐 겁니다. 좀 긁힌 거 정도면 보상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수리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닐 텐데 보상은 해야죠. 일단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어머님 건강부터 살펴봅시다.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의 성함으로 접수를 하는데 옆에서 보던 벤츠 운전자가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머님 성함이에요?
이선숙? 네? 네, 맞습니다. 이 선자 숙자 되시는데. 아까 어머니가 내 이름 듣고 기절하신 거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의아해요. 세상에, 왜 그러세요? 우린 울리셨네. 예? 갑자기 벤츠 운전자분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누이라뇨? 누나시라고요? 어머니께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거예요. 누나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이도 나도 어릴 때 내가 길을 잃었어요. 누이랑 같이 산속으로 놀러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길을 잃은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전 처음 보는 동네에 와 있었는데 번듯한 기와집인데 자식이 없는 집이더라고. 그 집에서 나를 아들로 거둬서 길러줬고 지금껏 내 부모님으로 깍듯이 모시며 제사까지 지내드리고 있죠. 하지만 어릴 때 기억이 있었던 탓에 내가 길을 잃었고 내 부모와 누이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누이 이름이 비로소 생각이 난 거지. 그럼 이강수라는 이름은 그 집도 이씨 집안이었어요. 내가 이강수라고 했었나 봐.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내 이름을 그래도 써준 것 같아요. 한자는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덕분에 발음은 그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런데도 지금껏 서로를 못 찾으신 거네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달랐으니 찾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우리 누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놀랍네. 우리 누이도 정말 어릴 때였는데. 그분은 졸도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셈해 보니 저에겐 시외 삼촌이 되시더라고요. 1시간 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어머니는 시외 삼촌의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수, 맞니? 누나, 맞아요. 저 강수예요. 네가 살아있었구나. 네가 끝내 산에서 발견이 안 돼서 우리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그래서 안 찾았구나. 나 이름도 그대로 썼는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보려고도 하셨을 텐데 내가 컸을 때는 너 잃어버린 날로 제사도 지내줬었거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셨겠네. 자식 먼저 보낸 줄 알고. 두 분은요? 돌아가셨지. 나는 너무 어릴 때 집을 잃어서 가족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랬을 거야. 그랬겠지. 나 잘 사는 집 아들로 입양돼서 이렇게 컸어요. 자식도 낳고 손주들도 있고. 그랬구나. 너무 잘 됐다. 하늘에서 부모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결국 이렇게 만나는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누나는 사는 게 왜 이래요? 우리 집도 꽤 잘 살았는데 가난한 시댁을 만났어? 아니야. 잘 사는 시댁이었어. 아버님이 사업으로 대성공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어서 잘하다가 아들한테 맡겼다가 안 좋게 됐어. 그럼 우리 조카는 지금 뭐예요?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먼저 갔어. 시외 삼촌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휴,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착한 와이프를 두고 벌써 갔어요? 누나 속도 말이 아니었겠네. 그랬지. 그런데도 우리 며느리가 날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슬퍼만 하고 있었겠니? 우리 아들이 맺어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 불쑥 시어머니가 시외 삼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희미하게 남은 흉터 자국을 발견하셨어요. 여기 뺨에 있는 이 자국. 너 이 큰 자국이 뭔지 아니? 안 그래도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수술을 받아서 옅어지긴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거든. 나 어디 다쳤던 거예요? 아유, 말도 마라. 네가 어릴 때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고를 많이 쳤어. 논에 굴러다니던 농기구를 갖고 놀다가 너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니? 그랬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얼굴이 이 모양이라서 누이가 날 일부러 버린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랬어요. 그 집에서 자라면서 누이 얼굴도 잊히고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찾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안 찾지? 설마 내 얼굴이 이래서 날 버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 잘못이야. 그날 널 데리고 산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둘이 산에 왜 갔던 거예요? 원래는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가던 산이었는데 네가 늘 끼고 싶어 했거든. 그때가 네 생일 얼마 안 남았을 땐데 네가 나더러 산을 데려가 달라는 거야. 생일인데 뭐라도 해주자 싶어서 큰맘 먹고 데리고 간 건데 내가 친구들이랑 갖고 놀던 걸 잠깐 만지는 사이에 네가 사라진 거야. 너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산 안에서 좀 헤맸던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인 기억은 없어요. 눈 떴더니 웬 기와집에 와 있더라고. 산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우리 고향 동네가 어디예요? 고향 동네를 들은 시외 삼촌은 울컥한 건지 또다시 눈물을 훔치셨어요. 맞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네. 세상에 지척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네 제사 때마다 얼마나 우셨는지 모른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년 더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몸 좀 누우시기 전까지 네 제사상을 꼬박꼬박 차리셨어. 이제 곧 보러 가겠구나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먼저 돌보고 계실 거고 이제 본인도 가서도 돌보신다고. 나더러는 동생 제사상은 차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애기 이제 가서 내가 잘 돌보겠다고. 그 어린 게 하나도 못 크고 혼자 저 세상에 서 있었을까 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또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와 고시원을 전전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고향에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고향을 생각하면 내가 산에서 잃어버린 내 동생 생각, 그 동생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 했던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나니까. 저는 시애 삼촌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살까 됐었거든요. 이제는 폐가나 다름없지만 고향집이 그대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나,
진짜예요? 내가 태어난 집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따 마다 집 망하고 며느리랑 가서 살까도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있을 텐데 형편도 어려운데 정리해서 안 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팔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딱 하나야. 그 집만큼은 남겨놔달라고. 행여나 네가 9천이라도 떠돌고 있으면 그 집으로도 찾아와야 하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라도 남겨놔달라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걱정만 하셨네요. 내가 누이 이름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진즉에 찾았을 텐데. 우리야말로 미련했지. 네가 죽었다고만 생각했으니, 산에서 사라졌으니 산짐승의 먹이가 됐나 했어. 그렇게 생각했으니 가족들이 다 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지. 누나, 몸은 좀 어때요? 아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건강해.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그래 맞다. 암은 다 치료한 거야? 치료는 다 끝났는데 경과는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근데 시장에는 뭐하러 온 거야? 저희가 야채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저 치료받는 내내 어머니 혼자 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오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했죠. 세상에, 이제 막 암 치료 끝낸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떡해? 내 말이 그 말이다. 나오지 말래도 끝끝내 차에 올라타는데 내리라고 밀칠 수도 없고 앉혀둘 생각으로 데리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거야. 아이고 맞다. 네 차는 어떡하니? 벤츠 같은데. 누나, 제 차가 문제예요? 그 사고 덕에 누나를 만났는데 일단 누나 안정 좀 되시면 같이 갑시다. 어딜 같이 가?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해야죠. 우리 조카 며느리도. 조금 뒤 간호사가 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퇴원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이 시외 삼촌은 병원비까지 대신 수납해 주셨고 택시를 불러서 저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보니 고가의 아파트 단지 아니었어요. 입양된 집이 땅이 많던 집이었는데 토지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았죠. 아무리 주어진 게 많았어도 잘 관리하며 산 거겠지. 우리 봐라. 우리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모르고 아들한테 미리 훈련을 안 시켰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 아들도 참 고생만 하다가 갔어. 근데 누이, 아까 내 이름만 듣고 나인 줄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이름을 듣고 네 얼굴을 보는데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렇게 닮았어요? 깜짝 놀랐지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졸도까지 했나 봐. 널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다 혼미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굴에 흉터까지 똑같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시외 삼촌은 제 손까지 꼭 잡으시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두신 건지 집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긴 제 안 사람이에요.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 사람 아내예요. 아유, 세상에. 아유, 살아생전에 내 남동생 안 사람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남편이 누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도 연락해뒀는데 아직 퇴근을 못해서 퇴근하고 바로들 온다고 하네요.
애들은 몇이에요? 아들들의 딸 하나인데 아들들은 장가 갔고 딸 하나는 조금 늦게 본 막내라 아직 미혼이에요. 아이고, 아주 다복하네. 나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먼저 보내고 여기는 우리 며느리. 나한테는 하나 남은 내 자식.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모여 앉아 식사했어요.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늘 건강식만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더니 양념장 듬뿍 묻은 음식 먹으니 좋아? 어머니, 농담이에요. 솔직히 맛있긴 하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가 막내 노릇을 좀 했어요. 그러다 시외 삼촌의 자식들이 도착하자 나이대가 좀 맞더라고요. 이분은 아버지가 술 한 잔씩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던 세상에 하나뿐인 내 노이시다. 다들 인사하고 이제부터는 고모로 잘 모셔. 시외 삼촌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모난데 없이 바르더라고요. 저와도 달갑게 인사를 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외 삼촌의 지난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결혼 전에도 친정이 잘 살았고 결혼 후에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다가 집안 경제가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이라는 걸 늙음하게 깨달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해. 안 그래도 저는 자식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준다고 이미 유언을 다 해놨어요. 아예 안 물려주려고? 예, 사회에 환원하는 식으로 사용할 생각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모을 때마다 다 같이 의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이렇게 환원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환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도 안 주는 건 자식으로선 좀 섭섭하지 않겠어? 누나,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녀석들 다 대학에 대학원까지 번듯하게 나와서 제 집들 하나씩 다 있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쉬울 것도 없죠. 다들 참 잘 컸다. 참 잘 가르쳤어. 나도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버거운 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문 경영인을 들이는 건데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 누나도 매형했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갑자기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가는 건 때가 없더라고. 그러니 남은 생에는 살아있는 한 자주 보며 살자. 긴 이야기를 마치고 시외 삼촌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그나저나 오늘 장사를 하나도 못했네. 그래도 야채 들여오기 전이라 다행이었죠. 그래, 오늘까지 거 하루 쉬자. 죽은 줄만 알았던 남동생도 다시 만났는데 너무 돈돈거리면 안 돼, 그치? 그럼요. 이제 저 치료도 끝났으니까 목돈 나갈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벌면 되죠.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시애 삼촌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더러 짐을 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면 돼.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저 어디 가는데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어디로 데려가려고. 일단 제가 좀 데리고 갈게요. 너희도 오늘 일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일단 조카 며느리 일부터 처리하고 올 테니까. 저를 태운 시외 삼촌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저 어디 가는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는 거야.
시외삼촌의 차가 도착한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이제 막 암 치료 끝냈다며. 여기 내 친구가 아는 요양병원인데 서류는 와서 떼기로 했어. 입원해서 푹 좀 쉬어. 어머, 전 생각도 못했어요. 푹 쉬어야 그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한 몸도 회복이 되지. 그래도 어머니 혼자 장사하시는 거 힘들 텐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조카 며느님은 푹 쉬다가 한 달 뒤에 돌아옵시다. 그렇게 저는 한 달간 요양병원에서 쉬게 됐고 정말 몸이 한결 좋아졌어요. 퇴원하던 날도 시외삼촌이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차가 도착한 곳은 시외삼촌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지. 그러더니 저를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3일 만에 보는 건데도 너무 반갑네? 아니지, 이게 다 뭐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너 태어나면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말 안 하고 있었어. 너 입원하던 날 나는 야채 가게 나갔었거든. 얘가 가게로 오더니 남은 야채를 다 팔아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야채 가게 장사는 그만하자고. 네? 그럼 우리 가게는요? 가게는 팔았어. 어머, 그래도 거기 자리가 꽤 좋았는데. 두 사람 꿈이 다시 음식점 여는 거였다며. 잘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게 목표였고. 그게 아버님이 일구신 사업체를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짐이 있었거든요. 그 짐 내가 털게 해줄게. 내가 투자 전문가야. 어머, 정말요? 물론 그 꿈이 버겁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당분간이라도 우리 누나랑 조카 며느리가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사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내 생각에는 일단 계획은 세우더라도 본격적인 건 우리 조카 며느리가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가 제 의견을 물으셨고 제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제 밥벌이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이 왜 가장 중요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완치 판정까지 조금 더 쉬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몇 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고 비로소 구상했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원래 시댁에서 하던 감자탕을 다시 파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잘 만들고 싶다는 미련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가게를 개점한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우리 떡볶이집은 맛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외삼촌 덕분에 워낙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도 한몫했어요. 벌써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는데 어떻게 할래? 난 1년은 더 본점 위주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값어치를 더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줄 서서 먹는 떡볶이집이라는 입소문이 더 돌았으면 좋겠어요. 3년 뒤 우리 떡볶이 가게는 전국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지역과 위치를 봐가며 천천히 늘리는 중이에요. 시외삼촌은 그런 저를 보며 사업에 소질이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사업가였네. 가업을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 물려줬어야 했네요. 그러게 말이다. 하긴 우리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똑 부러졌어. 20살밖에 안 된 애가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그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더라니까. 가난했지만 그 덕에 내가 일머리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순간에 얘한테 반했잖아.
우리 아들도 그때 얘한테 반한 것 같아. 그 자리에 있었거든. 우리 누이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식구를 제대로 들였네. 아이씨, 다들 너무 가찬이세요. 두 분이 옆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네 덕분에 나는 이렇게 또 사모님처럼 살고 있으니 나야말로 과분하다. 어머니는 저보다는 시외삼촌 덕분이죠. 저도 덕분에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냥 두 사람이 평생 내 덕으로 먹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근데 두 사람이 끝내 본인들 밥벌이는 본인들이 아시겠다며 이렇게 용감무쌍한 여자들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하여튼 나는 두 여자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진짜 감사해요. 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이것 봐. 내 덕분에 그 시간이 좀 당겨진 거지. 결국엔 이렇게 됐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잖아. 어머, 제 마음을 들켰네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돌아왔어요. 시외삼촌을 만난 뒤 우리는 추석을 시어머니의 고향집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집 온 뒤 처음으로 간 거였는데 시외삼촌은 고향 동네에 발을 딛고 서자마자 고향집을 향해 절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절 같았어요. 그러나 눈물도 잠시 같이 우시던 시어머니가 집을 살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여기선 못 자겠다. 휘곡 산장이 따로 없네. 그래서 첫 해에는 방문만 했고 시외삼촌이 업체를 불러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셨죠. 원래 집 모양은 그대로 살리고 집 안쪽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치니까 얘 집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쓰기도 편리하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당장 살아도 문제가 없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당분간 여기서 메뉴 개발할까? 너무 좋아요. 제가 아직 몸을 회복할 때라 이만한 요양지가 없겠다 싶었어요. 내친김에 시어머니는 밭을 일궈 고추도 심으셨고 그 고추를 직접 수확해 볕에 말리시더니 직접 고추장까지 담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시중에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좋더라고요. 어머니, 능력자셨네요? 그게 막상 고향집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하던 게 기억나더라고. 설마 싶어서 해본 건데 진짜 그 맛이 나네?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 이게 그 맛이랑 같아요? 나도 마트에서는 우리 엄마 고추장 맛을 못 찾았거든. 저는 시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고 비로소 비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장맛이 우리 떡볶이의 비결이 될 거예요. 그때부턴 저도 시어머니께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서 암 완치 판정도 받게 됐고 사업도 시작하게 된 거죠. 시외삼촌은 한술 더 떠서 그 고추장도 판매하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떡볶이와 향후 개발할 메뉴에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시외삼촌이 한 발 물러나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누이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제안한 거야. 이미 우리 매장들 공급하기도 버거워요. 그럼 일손을 좀 더 뽑아야겠네. 가끔 사업의 방향성과 비전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시외삼촌은 제 사업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세요.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바로바로 공급해 주시고 다른 의견도 바로 수용해 주시거든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요즘 주민센터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시고 이런저런 모임에 다니시며 또래분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운전도 직접 하십니다.
시외 삼촌이 운전기사를 붙여주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세요. 이제야 내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내줄 순 없지.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잡은 건데? 저도 시어머니도 도움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기며 살진 않고 있어요. 한때는 남편의 그늘에서 편하게 지냈었지만 그 그늘이 사라져보니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사업가로서의 제 삶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외 삼촌이 사업에 투자해 주실 때도 최소한의 개입을 요구하신 분도 시어머니셨어요. 너는 그저 집안의 어른으로서 우리 애를 잘 도와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하여튼 우리 누나는 긴 세월을 돌아서 찾은 남동생보다 며느님이 우선이지? 내가 말했잖아. 얘는 내 자식이야. 우린 둘 다 어른이고. 그러니까 자식 도와준답시고 자식 다 차린 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왜 내 자식들한테도 재산 한 푼 안 물려주는 인간으로 자랐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외가족 피네. 우리 누나도 똑같네. 선은 확실히 지키는 거. 당연하지. 네가 내 동생이고 내가 네 누이인데. 그러면서 또 그새 뺨을 비비며 애틋해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눈만 뜨면 투닥거리시는 것 같아도 금세 손을 마주잡고 있거나 뺨을 비비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세요. 두 분의 우애를 보고 있으면 저에게 형제가 없는 게 좀 아쉬울 정도였죠. 지금은 저도 시외 삼촌의 자녀분들과 교류하며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만 형제를 되찾은 게 아니라 저에게도 새로운 형제가 생긴 것만 같아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바람은 시어머니 시외 삼촌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시는 거예요. 두 분의 건강도 제 건강도 잘 챙기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